술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애로우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행한 기적이 바로 잔치집에서 술이 부족하자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모두가 마음껏 취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 로마 시대에도 사람들은 술의 신 바카스를 숭배하며 귀족 평민 할 것 없이 모두가 와인에 빠져 살았을 정도로 끝내주는 사우나부터 산의 진미까지 없는 게 없었던 그 전설적인 로마 쾌락의 절반 이상은 바로 이 포도주 덕분이라는 말이 있듯 우리 인간에게 술은 가장 오래된 발명품 중 하나이자 최고의 쾌락과 일상의 위로를 위한 오랜 친구입니다. 하지만 이런 고대 문화에 있어 그 누구에게도 절대로 질 수 없었던 바로 이집트에서도 무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부터 거의 물 대신 마시는 수준으로 포도주를 즐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는 정말 아주 오래전 옛날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최고의 동네였습니다. 가뜩이나 넓은 비옥한 땅에다 주기적으로 범람하는 나일강 때문에 물도 충분한 데다 거기가 또 아프리카다 보니까 얼마나 햇빛이 풍부했을지는 말할 필요도 없어. 그래서 전성기 시절 이집트는 혼자 전 세계 인구의 10분의 1에게 필요한 모든 식량을 조달할 수 있을 정도로 식량 생산이 풍부했는데 그 외에도 포도주를 만들 포도와 또 맥주를 만들 곡물들 그리고 당시 최고의 천인 아마포를 만들 아마와 또 종이를 만들 파피루스에다 엄청난 양의 목재까지 거의 무슨 고대 코스트코 수준으로 없는 게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참고로 여기 그림은 이집트에 남아있는 벽화의 모습인데 당시 이집트에서 포도주를 만들던 장면을 담은 것입니다. 우선 가운데 보이는 자루에다가 포도를 넣은 후 뒤에 안 보이는 사람까지 해서 무려 5명이서 우리 옛날에 한약 달인 후 막대기 끼워서 막 짜내는 것처럼 포도즙을 짜내 어마어마한 양의 포도주를 만들던 모습으로 당시 이집트 전체의 나일강 수준으로 넘쳐 흐르던 그 많은 양의 포도주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이런 이집트처럼 풍요롭고 운이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다들 포도주는커녕 늘 물과 식량이 부족해 허덕이고 있었는데 이집트에서 좀 먼 이웃 동네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지, 즉 오늘날 터키와 시리아 사이에 있던 카로케미시라는 나라는 비슷한 환경 덕분에 이집트처럼 포도주도 식량도 그리고 당나귀와 가죽과 목재까지 엄청나게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카르케미시를 부러워하던 부자 이웃나라 마리의 왕이 나도 꼭 저 맛있는 포도주를 마셔야겠다고 결심을 한 후 카르케미시 왕에게 절대로 거절할 수 없는 거액을 제안해서 제발 우리한테 그 포도주를 수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게 또 거절할 수 없는 액수였기 때문에 카르케미시 왕은 아주 흔쾌히 수락을 했지만 한 가지 엄청나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포도주를 배송할 수 있는 길은 총 2가지가 있었는데 우선 첫 번째 길은 시리아 사막을 뚫고 가는 것으로 출발지인 카르케미시부터 도착지 마리까지 무려 400km나 떨어져 있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400km는 매끈한 경부 고속도로가 깔려있는 도로가 아닌 낮에는 약 50도까지 올라가고 또 해가 지고 추울 때는 얼음까지 어는 사막이었는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살짝 그냥 우리나라 평균 기후 같기도 한 아무튼 그런 무시무시한 길이었는데다 심지어 곳곳에 도적대까지 매복하여 기다리고 있던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길은 두 국가 사이를 이어 흐르고 있는 유프라테스 강이었는데 문제는 그 강의 수심이 너무 낮고 유속이 빠르고 급류도 심한 데다 무엇보다 강 바닥에는 배를 박살내는 뾰족한 바위 투성이라 큰 배가 다닐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럼 왜 큰 배가 필요하냐 하면 그때 그들이 배송해야 했던 포도주의 양이 무려 18,000리터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연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찌어찌 무사히 배송을 다 마친다고 해도 그 큰 배를 가지고 다시 돌아올 방법 또한 없었습니다. 그래서 카르케미시의 왕은 거절할 수 없는 제안과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결국 오랜 검토 끝에 1번 옵션 사막 횡단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다음 이제 거의 마찬가지로 빡센 2번 옵션을 두고 카르케미시의 최고 공학자들이 매일 레드불을 마시며 야근한 끝에 드디어 방법을 찾아냈는데 그 기가 막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보이는 적당한 크기의 넓은 뗏목이 바로 그 해결책인데 바로 이런 뗏목을 수백 대 만들어 약 400km 떨어진 마리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접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 디테일을 보면 고대 사람들이 얼마나 영리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사방이 15m인 이 뗏목이를 보면 남는 자리가
많습니다. 거기에 포도주를 등에 진 당나귀들이 탑니다. 그리고 가운데 원룸에는 사람들이 탑니다. 자세히 보면 뗏목 바닥에 뭐가 보이는데 그게 천장의 가죽으로 만든 공기주머니로 뗏목의 무거운 무게를 버텨주어 위로 띄워주고 무엇보다 낮은 강바닥의 뾰족한 바위로부터 뗏목을 보호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뗏목 자체는 카르케미시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바구니를 짤 때 쓰는 매우 가볍고 튼튼한 목재를 사용해 비교적 간단하게 엮어 만들었는데 그들은 이런 뗏목을 타고 몇 개월에 걸쳐 유프라테스 강을 조심히 내려간 다음 드디어 마리에 도착하게 되면 이렇게 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포도주를 마리의 왕에게 성공적으로 배송을 마친 다음 이후 정말 간단하게 칼을 가볍게 몇 번 휘두르는 것만으로 뗏목을 쉽게 해체하는 그걸 목재가 부족했던 마리의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가죽 공기 주머니들의 공기를 빼내어 그렇게 가볍고 또 부피도 훨씬 작아진 가죽 주머니들을 말린 다음 당나귀 등에 올린 다음 육로를 통해 천천히 카르케미시로 돌아온 후 다시 같은 방법을 되풀이하여 일절 자원의 낭비 없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그 많은 포도주를 배송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 카르케미시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풍부했던 포도주나 목재 그리고 가죽과 당나귀를 적극 활용한 것 외에도 목재가 부족했던 마리의 상황까지 계산해 넣어 절대 불가능하게 보였던 그 수로와 육로를 번갈아 활용하는 대단한 현명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통 공학이라고 합니다. 종종 공학이라고 하면 제트 엔진을 만들거나 또는 초고층 건물을 짓는 것과 같은 매우 복잡한 과학적인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공학이라는 것은 그런 과학과는 별개로 우리 인간이 주변의 환경과 도구를 활용해 어떻게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왔는지에 대한 사실 과학보다는 어쩌면 예술에 가까운 분야의 지식입니다. 최근에 이런 재밌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물리학도 존재하지 않았던 수백 년 전 중세 시기에 지어졌던 그 어마어마한 크기와 복잡한 구조를 가졌던 유럽의 대형 성당들은 도대체 누가 어떻게 만든 것인지 아니면 수백 킬로미터를 이어졌던 로마의 수로라든지 오늘날 제트기에 들어가는 터빈 엔진의 시작이 된 최초의 증기기관은 누가 어떻게 만들었으며 또 어째서 에디슨이 사실은 최초의 전구 발명가가 아닌지 그리고 우리가 매일 햇반을 돌리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전자레인지가 사실은 2차 대전 중 영국에서 최고의 천재들이 모여 만든 레이더 기술을 영리한 미국인들이 가져다가 재발명한 것과 관련된 신기하면서도 정말 재미있는 우리 인류의 공학 관련 인문학 이야기들을 한데 모아놓은 책인 삶은 공학이라는 아주 멋진 책이 최근 출간되었습니다. 총균쇠나 사피엔스가 인류 문명의 발전이라는 주제로 현대부터 고대 사이의 역사를 관통하며 훑었던 최고의 인문서들이었다며 이 삶은 공학은 환경과 시대로 인한 엄청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는 어떻게 매번 기가 막힌 해결책을 찾아 즉 공학이라는 과학과 예술 그 사이 어딘가에 존재하는 천재성을 통해 건축에서 무기까지 인간 삶의 각 분야에서 발전을 이루어 왔는지에 대해 정말 성실하게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주제들로 되짚어본 매우 간만에 보는 훌륭한 인문학서입니다. 참고로 책에 보면 그 첫 장부터 유럽의 대성당들이 어떻게 지어졌는지에 대해 엄청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정말 읽으면서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신기합니다. 짧게 스포를 좀 해보자면 당시에는 아주 간단한 콤파스나 작은 자 정도의 도구밖에 없었고 길이도 자 대신 원래 불어로 그 뜻이 막대기라는 의미를 가진 프랑스빵인 일정한 길이의 바게트를 석공들이 가지고 다니며 길이를 재며 그 거대한 성당들 그리고 견고하면서도 너무도 아름다운 유럽의 성들을 지었는데 중요한 건 그 모든 설계와 건축 공법들이 다 사람의 머릿속에만 있었다는 점입니다. 정교한 설계도도 없었고 또 이렇다 할 측정 도구들이나 기준기도 없었지만 현재 거의 1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굳건하게 서 있는 유럽의 대성당과 성들의 완성도는 믿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책은 어떻게 과학의 도움 없이 당시 단지 사람의 머리와 경험치만으로 그런 것들이 가능했는지를 매우 자세하게 보여주어 무척 신기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건 책에 나오지는 않는 내용이긴 한데 중세시대의 거대한 성당이나 성을 짓는 기술 그런 엄청난 축조 기술을 독점하고 있던 석공들은 오늘날 마치 애플이나 테슬라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최고의 기술자들처럼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없으면 교황도 또 각 나라의 왕들도 성당이나 성을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들 석공들은 갑이 되어 교황과 유럽 각국의 왕족들과 교류하며 단지 돈만 엄청나게 번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무시무시한 권력을 휘두르게 되었는데, 유럽에서 이들 석공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바로 메이슨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나라나 조직에도 속하지 않던 유럽 최고의 자유 석공들 가운데 최고의 실력자들이 모여 만든 조직이 바로 자유 석공연합, 즉 프리메이슨입니다. 그래서 프리메이슨의 문장을 보면 사회의 꼭대기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전시안이 자주 등장하고, 또 그 로고에서도 석공들의 필수 도구였던 콤파스와 자가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정부 위의 정부라고 불리는, 그래서 그림자 정부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매우 신비한 단체인 그 프리메이슨의 출발이 바로 유럽에서 대성당과 거대한 성을 짓던 엘리트 석공들이었다는 점과, 어째서 그들이 그토록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많은 궁금증들이 이 책을 읽으며 풀려서 개인적으로 다른 재밌는 이야기들과 더불어 무척 고마웠습니다. 세상의 물건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궁금증이나 또는 기계나 공학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그런 주제들을 매우 깊이 있는 인문학적 시선으로 아주 고급스럽게 풀어낸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의 경우 이 책은 자주 만나기 힘든 매우 특별한 인문학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벌써 시작된 올해의 그 긴 여름밤 동안 찬찬히 재미있게 읽을 좋은 인문서를 찾고 계셨던 분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아주 좋은 책입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최근에 좀 우려가 되는 심각한 뉴스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얼마 전 일본의 라인 야후에서는 정기 주주총회를 열었는데 거기서 라인 야후 이사진 전원을 일본인으로 교체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즉 라인 야후에서 이제 네이버를 잘라내는 작업을 시작한 것인데, 이제 이사회가 전부 다 일본인으로 구성되게 되면 회사의 모든 결정도 그들이 하게 될 것임이 뻔하고, 또 그들이 한국을 위해 공정한 결정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는 사실상 요원하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네이버 라인을 차지하겠다는 의도로 이해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얼마 전 다른 인공지능 관련 영상인 AI 사피엔스 영상에서 매우 자세하게 다루었던 것처럼 앞으로 대략 수천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근미래 인공지능 시장의 주인이 향후 약 5년에서 10년 사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걸 쉽게 생각하면 지금 전 세계가 모두 전쟁 중인데 그중 누가 먼저 핵무기 기술을 손에 넣느냐와도 같은 그런 수준의 긴박하고 승자 독식의 상황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리고 너무도 당연히 우리나라의 경우 역시 특히 작년과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우리가 이런 세계적 흐름에 얼마나 현명하고 민첩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가 앞으로 세계 최강대국 중 한 곳이 되어 미래 세계에서도 지금처럼 또는 지금보다 더 높은 곳에서 최강대국 중 한 곳으로 군림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이류 국가로 추락하게 될지도 모르는 운명의 그 갈림길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각국은 자국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사실상 총성 없는 경제와 구군을 건 소리 없는 세계 3차 대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진작부터 파악하고 있던 일본은 어떻게 해서든 이번 기회를 살려 그 지긋지긋한 잃어버린 30년을 끝내버리고 다시금 실제적인 세계 경제 대국의 대열에, 그리고 아마도 그 힘을 바탕으로 다시금 세계 군사 대국으로도 올라서기 위해 재작년부터 갑자기 속도를 내며 정말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일을 진행시키며 싸우고 있고, 또 현재까지는 불행히도 그 일련의 작업들이 매우 성공적이어서 어쩌면 그들의 바람이 곧 현실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구구는 시소와도 같아서 한쪽이 잘 되면 다른 한쪽은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사실 꼭 그렇게 될 필요까지는 없는데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겠지만 특히 일본의 성향상 역사적으로 늘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이 미래 산업 전쟁, 즉 반도체와 배터리, 그리고 무엇보다 인공지능 시장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매우 비중 있게 다룬 적이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미래 인공지능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펀드가 무려 9,700조 원짜리 규모입니다. 그리고 또 구글과 아마존 같은 기업이 한 해 인공지능 개발에 투자하는 돈이 약 200조 원 안팎인데 그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투자를 집행하고 있는 네이버의 1년 예산은 약 1조 원 수준입니다. 즉 아예 사이즈가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미래 인공지능 시대는 다 포기하고 다시 밭 깔고 농사 짓거나 아니면 다시 가발이나 만들면서 살아야 하느냐?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포기는 김치 담글 때나 쓰는 말일 뿐 단 12척의 배로 300척이 넘는 적을 전멸을 시켜버린 경력이 있는 우리나라가 포기를 할 리가 만무합니다. 게다가 이런 압도적인 사이즈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 다행히도 우리나라의 상황이 현재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인공지능 시대가 벽돌로 높은 건물을 짓는 경쟁의 시대라고 하면 그 벽돌에 해당하는 반도체를 만드는 최고의 벽돌 회사들, 그것도 전 세계 1, 2위를 다투는 회사들이 모두 우리나라에 있고 또 그 인공지능 산업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플랫폼이라 이거 없으면 다른 거 다 갖추어져도 말짱 꽝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먼저 하드웨어 플랫폼의 경우 전 세계 1위 스마트폰 회사인 삼성전자가 우리에게 있고 또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경우 전 세계에서도 미국 제외 유일한 소버린 플랫폼, 즉 주권 플랫폼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덩치의 경쟁에서는 우리가 미국에게 좀 많이 밀릴 수도 있지만 그 외 다른 나라들하고의 싸움에서는 우리는 미국 제외 전 세계에서 무려 2위급에 해당하는 무시무시한 국가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소버린 플랫폼인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아시아 2억 명의 데이터를 지난 13년간 축적해온 이 라인의 경우 그 잠재 미래 가치는 지금 측정을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무궁무진한 미래 인공지능 시대의 보물창고인데 그래서 만약 이게 일본으로 이대로 넘어가게 돼버리면 그건 마치 거대한 유전을 넘기는 것과 같아 일본이 꿈꾸는 그 경제대국 부활의 꿈을 이루는 데 있어 정말 결정적인 재료가 될 것임과 동시에 미래 기술 전쟁에서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기술력과 데이터를 빼앗겨버리는 끔찍한 상황이 될 예정이어서 그리고 영상 초반에 언급한 그 라인야오 이사회 천원 일본인 교체 소식은 바로 그런 우려가 실제로 지금 현실로 진행되고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하는 너무도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반도체나 배터리 관련 이야기는 그동안 일반 뉴스나 또는 다른 많은 좋은 유튜브 방송들을 통해 충분히 많이 접할 수 있지만 이 인공지능 또는 AI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비해 관심도가 아직은 좀 적은 상황인데 하지만 지난번 AI 사피엔스의 최재봉 교수께서 강조했던 것처럼 현재 상황에서는 특히 우리나라의 강소 인공지능 기업들이 더 빨리 잘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좀 많이 알았으면 하는 중요한 소식이나 정말 뛰어난 회사들에 대해서는 기회가 될 때마다 열심히 알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중 한 곳이 바로 이름부터 정말 멋진 페르소나 AI라는 곳으로 현재 일당백으로 한국 시장에서는 물론이고 미국 본토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거대 기업들과 협업까지 하며 현재 엄청난 전투력을 발휘하고 있어 어떤 곳인지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현재 인공지능 시장에서는 막강한 실력이 없으면 그 어떤 대단한 마케팅도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지난 2022년에 미국 뉴욕에서 치러졌던 인공지능 스타트업 경연장인 한미 뉴욕 스타트업 서밋에서 무려 탑3에 선정되었으며 또 그 세 팀 중 유일하게 한국 팀이어서 일약 스타 회사로 떠오르더니 그 다음 해인 2023년에는 또 다른 글로벌 인공지능 대회인 젠 AI 솔루션 경연 대회에서 쟁쟁한 글로벌 경쟁 업체들을 제치고 무려 1위를 한 마치 네이비실 특수부대와도 같은 그 덩치는 작지만 전투력은 아주 무서운 회사입니다. 여기 보이는 공부 아주 많이 한 곰돌이처럼 보이는 분이 바로 이 회사의 대표인 유승재 박사인데 이분이 생긴 건 이렇게 순두부처럼 보여도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일단 고등학교 다니면서 학생 신분으로 이미 창업을 했을 정도이며 또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그냥 실패의 경험만 얻고 좋은 추억으로 끝을 내는 것에 반해 이분은 이후 무려 2번이나 자신이 설립한 스타트업을 성공적으로 매각한 말하자면 엄청난 실력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굉장히 인상적인 점이 바로 이 곰돌이 대표님이 이 인공지능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된 그 계기입니다.
자기가 주변 테크 산업이 돌아가는 상황을 좀 보다 보니까 이게 어찌된 게 한국 회사들이 아닌 외국의 회사들이 앞다투어 한국어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 경쟁하고 있는 황당한 상황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 민족의 가장 강력한 보물이자 미래 자원인 이 한국어에 대한 주권을 외국 기업들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에 그는 우리 한국어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인공지능을 개발하고자 사업을 시작했고, 그렇게 사업을 시작한 지 불과 몇 년 만인 지금은 대기업들도 두려워할 만큼의 막강한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로 커버렸습니다. 참고로 이 페르소나 AI의 주특기는 바로 AICC라는 기술입니다. 인공지능 고객센터의 준말입니다. 즉 쉽게 말해 우리가 은행이나 병원의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그곳 고객센터의 담당자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AI로 대체하는 기술인데, 그런데 페르소나 AI에서 다른 무엇보다 먼저 이 AICC 기술에 집중하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객센터야말로 우리 한국어가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며 또 우리 사회와 시장이 미래 인공지능 시대로 진입하는 데 있어 그 최초 입구가 될 것이라는 아주 영리한 판단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회사에서 엄청난 완성도의 한국어 인공지능을 활용한 AICC 기술을 개발하자마자 곧 수많은 대기업에서 연락이 왔고, 그 결과 현재는 사실 우리나라 AICC 산업 거의 전체를 독점하다시피 이미 장악해버린 상황입니다. 일단 그 작은 회사가 이미 장악하고 있는 국내 시장 상황만 대략 훑어봐도 KB금융그룹,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롯데, 그리고 깐깐하기로 유명한 포르쉐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역시 전부 다 이 페르소나 AI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고, 또 SK텔레콤에서도 진작에 이 회사와 함께 자사의 AICC 사업을 시작한 상황에다 또 효성에서도 효성회사의 역대 첫 번째 테크 투자로 이 회사를 선택해 대규모 투자를 한 상태이며,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사실상 챗 GPT의 주인이나 마찬가지인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서 이 회사에 연락해 지금 그 둘은 애저 오픈 AI 서비스라는 미래 비즈니스 솔루션을 함께 개발하고 있는 중으로 이미 해외에서도 이들이 가진 기술력에 매우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난 3월에는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그리고 4월에는 미래 에셋에서 대규모 투자를 한 것 외에 일일이 다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이 페르소나 AI라는 회사는 지금 시장에서 한국의 챗 GPT라고 불리는 그 별명에 걸맞게 무엇보다 대한민국에도 세계 글로벌 시장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강력한 인공지능 기술력을 가질 수 있다는 그 잠재력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근 시일 내에 이제는 한국을 넘어 인공지능과 테크 산업의 본토 미국에서도 아마존의 콜센터가, 그리고 한국에서처럼 미국 내 수많은 은행과 보험사에서 이 페르소나 AI의 AICC 프로그램을 사용해 미국 소비자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곧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도 이미 그 대기업들의 고객센터들 가운데 한 곳과 통하며 실제 사람이 아닌 이미 페르소나 AI의 AICC와 대화를 나눴음에도 전혀 그 사실을 모르고 계실 확률도 높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페르소나 AI의 AICC 기술력은 이미 실제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과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특히 한국어에 있어서는 전 세계 최강의 완성도를 보이고 있는 데다 심지어 경상도와 전라도, 그리고 충청도와 강원도의 사투리까지 정확하게 인식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미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인공지능 대화 서비스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지난 19일에 코엑스에서는 한국 인공지능 산업과 관련한 대규모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오랜만에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이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오랜만에 코엑스 나들이도 할 겸해서 다녀와 봤는데 당시 그곳에 참여했던 모든 국내 기업들 가운데 그냥 압도적으로 국내외 관람객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던 곳도 바로 이 페르소나 AI의 부스였습니다. 그리고 부스에서는 이런저런 설명 같은 것이 아닌 일단 자사의 AI 서비스에 워낙 크게 자신이 있다 보니까 대략 20개의 키오스크를 쭉 설치해놓고 그냥 사람들이 마음껏 들어와 한국어와 영어로 즉시 인공지능과 대화를 해보도록 꾸며놓았는데, 그래서 저도 잠깐 사용을 해보았는데 한국어를 완벽하게 그리고 거의 즉각적으로 이해하고 즉시 답을 내놓는
그 기술의 정확함과 민첩함도 놀라웠지만 말뿐 아니라 패드에다가 진짜 대충 엉성하게 그림 같은 것을 그려서 물어보아도 그 의도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즉시 훌륭한 답변과 결과물을 내놓는 것을 보고는 어쩌면 미래는 이미 시작이 되어버린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 페르소나 AI에서 개발하고 있는 애플의 비전 프로와 같은 AR 글라스와 또 가상의 현실 속으로 아예 들어가서 그 가상 현실 속 인공지능 아바타와 대화하며 경험해보는 메타버스 AI CC 또한 무척 재밌고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옛날부터 오직 대기업들만이 나라의 지원으로 커다랗게 몸집을 불려오며 커왔고 또 그 중에서는 삼성 같은 곳이 그 덕분에 세계적인 기업이 되어 우리나라의 먹거리를 책임져 왔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인공지능 시장은 이제 더 이상 그런 방식만이 아닌 작고 강한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빠르게 성장하며 순식간에 시장을 장악하고 또 나아가 글로벌 시장까지 장악해버리는 말하자면 미국식 스타트업 위주의 산업 성장 방식이 가장 적합한 시기이자 시장이며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 페르소나 AI와 같은 회사들이 바로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과거 어떤 언론 인터뷰에서 그 곰돌이 대표님이 하셨던 매우 인상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길 미국 MIT 대학에 가면 우리나라 거북선이 딱 하고 전시되어 있는데 그들이 말하길 한국인들이 500년 전에 만든 이 거북선이라는 발명품은 단지 배 위에 뚜껑과 꼬챙이를 설치한 독특한 구조, 그런 하드웨어적인 우수함뿐 아니라 배 안의 구조를 어떻게 영리하게 짜놓았고 또 그 안에서 전투시 포수와 조타수가 각각 어떻게 이동하며 또 각자 위치에서 노와 무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놓았는지 바로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 또한 너무나도 뛰어나서 결국 이순신의 이 거북선이라는 한국의 발명품은 그런 엄청난 완성도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적 우수함이 결합된 귀하고 드문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토록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엄청난 괴력을 낸 것이라는 말이었는데 그래서 그는 이 거북선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미 한국은 하드웨어적으로 전 세계 최고 수준까지 올라선 국가이지만 그런 우수함과 발맞추어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인공지능 시대에는 우리나라가 가진 한국인들의 비상한 창의력 그리고 한국어와 한글과 같은 압도적 잠재 위력을 가진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앞으로 더욱더 박차를 가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미래 글로벌 인공지능 시대에서도 어쩌면 지금보다 더 높은 위상의 최고의 국가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그의 말이자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딱 그런 그의 말처럼 그가 운영 중인 페르소나 AI라는 작지만 강력한 거북선은 압도적 기술력과 속도 그리고 인공지능 시장을 지배하는 파괴력으로 자신보다 덩치가 수십 수백 배나 더 큰 전 세계 최강 대기업들을 상대로 마치 혼자 적진 한가운데로 치고 들어가 이내 전장을 장악해버리는 우리 거북선처럼 미래 전 세계 인공지능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 일당백으로 싸우고 있는 마치 어떤 무서운 전사처럼 보입니다. 아직은 아주 큰 대기업들을 상대로 그리고 해외 기업들을 상대로만 사업을 하고 있어 우리 일반인들이 이 페르소나 AI 제품이나 기술을 직접 만나볼 기회는 거의 없지만 아마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그리고 내년쯤부터는 이 회사의 이름이 우리 사회 곳곳 그리고 아마 뉴스에서도 매우 자주 등장하게 될 전망이기 때문에 그 이름 꼭 기억하셨다가 우리 순두부 곰돌이 대표님의 바람대로 우리 한국어가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의 창의력이 다시금 미래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에서도 최강의 무기가 되어주길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강력한 소버린 플랫폼과 소버린 기술력을 모두 확보한 미래 인공지능 기술 최강국이 되어 곧 다가올 미래 기술 전장에서도 그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는 마치 우리 거북선처럼 그 존재만으로도 전장을 압도하는 무시무시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페르소나 AI 많은 응원 바랍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최근 방파제에서 올라온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이 자기들이 요즘 전 세계 무기 시장 돌아가는 것을 한번 쭉 보니까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전투기 시장을 좀 보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우리 KF-21 보라매가 엄청나게 팔릴 것 같다는, 그들로서는 매우 우울하면서도 또 한편으론 엄청나게 무서운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가 올라온 것입니다. 이게 그 기사인데 일단 그 제목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왼쪽이 기사입니다. 스텔스기가 비싸다고 한국산은 어떤가? 오리지널 한국산 전투기가 앞으로 폭발적으로 팔릴 것 같은 이유 라고 써 있습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 한국이나 한국에서 만든 물건에게는 절대로 좋은 말을 해주는 법이 없으신 저쪽 분들께서 한국이 처음 만들어보는 정식 전투기에 대해 이렇게 칭찬을 해주니까 이거 어딘가 매우 불안한 마음이 들기는 하지만 뭐 저쪽에도 정직한 사람이 어쩌면 한둘 정도는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으면서도 그래도 이 기사 어딘가에 혹시 칭찬을 가장한 음흉한 지뢰가 숨겨져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살 읽어보겠습니다. 기사는 의외로 첫 시작부터 한국에 대해 꽤나 우호적인 이야기들로 글을 엽니다. 2024년 현재 한국산 무기가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데 FA-50 전투기, K9 자주포, K2 전차 등의 한국 무기들이 유럽, 중동, 아시아를 중심으로 엄청난 판매고를 올리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폴란드는 이들을 총 2,000대나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이야기가 이 기사의 인트로입니다. 어찌 보면 전혀 이게 칭찬도 아닌 게 그냥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마치 무슨 스테로이드를 맞은 것처럼 유럽, 중동, 그리고 북극 아시아 할 것 없이 전 세계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양의 무기를 팔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은 이게 우리에게는 최근 동안 너무 많이 들어서 진짜 머리에 문신이 새겨질 정도로 익숙한 뉴스들이어서 그렇지 다른 나라들에서 볼 때는 대단한 것을 넘어 경이로운 수준의 현상으로까지 보일 수도 있는 사실 좀 엄청나게 대단한 약진입니다. 기사는 이어서 한국은 올해 무기 수출 총액만 약 200억 달러, 한화로 약 30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현재 한국의 카이가 개발하고 있는 KF-21 보라매는 가까운 미래에 글로벌 전투기 시장에 참여하며 크게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하며 그런데 여기서 매우 놀라운 것이 한국이 이런 제트 전투기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이 정말 최근인 즉 21세기에 들어서 시작한 것이라며 놀라워합니다. 이어서 설명하길 한국은 미국 로키드 마틴의 도움을 받아 T-50을 개발한 바 있는데 그 소형 전투기는 경량의 작은 동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투기에 준하는 고성능을 가지고 있는 데다 한국은 그걸 또 더 개량해서 공대지 공격 능력을 갖춘 TA-50 버전 그리고 유도 무기와 각종 고급 항공 전자 장비를 갖춘 FA-50까지 개발했는데 특히 이 FA-50의 경우 비싼 전투기를 도입하기 어려운 중소국들에게 쉽게 도입할 수 있는 제트 전투기로 인기를 끌며 앞서 말한 폴란드에서만 48대를 주문받는 등 현재까지 총 200대나 생산되며 제트기 전투기 시장에서 대단한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계속 칭찬이긴 합니다만 차라리 그냥 평소 하던 대로 깎아내리거나 욕을 해주면 서로 편할 텐데 자꾸 이렇게 칭찬 일색으로 말을 이어가니까 더욱 불안해집니다. 아마도 아주 큰 지뢰가 기사 뒤쪽에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기사는 이제 이 기사의 주인공인 KF-21에 대한 이야기로 글을 이어갑니다. FA-50의 커다란 성공에 자신감을 얻어 더 큰 글로벌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 한국이 야심차게 시작한 것이 바로 KF-21인데 FA-50과는 달리 엔진도 단발이 아닌 쌍발을 장착한 대형 고급 전투기로 첨단 전투기에 특화된 설계 덕분에 미국의 FA-18 슈퍼 호넷과 동일한 F414 엔진을 사용했음에도 가속력이나 상승력 등 기동성이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하지만 KF-21은 스텔스 성능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면서도 각종 무기를 기체 내에 수납하는 웨폰 베이를 갖추지 않고 무기를 기체 바깥에 장착하고 있어 적당한 수준의 스텔스 기능과 낮은 생산 비용 모두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F-22 랩터나 F-35와는 다른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그동안 전투기용 A사 레이더를 개발한 경험이 없고 FA-50에도 이스라엘산을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레이더 개발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며 어찌 보면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마지막에 남깁니다. 즉 한국에게 FA-50이 매우 성공적인 케이스였기는 하지만 그런 훈련기를 개발하는 것과 실제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으며 또 전투기를 개발해서 그걸 하늘 위로 날리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 전투기를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그쪽 특유의 화법으로 아리송한 칭찬욕을 선물해준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공군은 이런 전투기를 무려 120대나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건 한국이 만든 국산기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위신이 있기 때문에 결국 실용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사를 마쳤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지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분명 내용은 칭찬인 것 같기는 한데 특히 뒤로 갈수록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좀 거시기해지면서 기사 끝나고 이따 옥상에서 좀 따로 만나 다른 방법으로 대화를 좀 나눌 필요가 있어 보이는 사실 그 의도가 빤히 보이는 음침한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는 일본 입장에서 봐도 그렇게 기분이 좋은 기사도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한국산 전투기에는 스텔스 기능도 없다느니 훈련기는 잘 만들었지만 전투기는 또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하늘로 띄우는 것은 할 수 있어도 실전에서 싸우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등 마치 옆 농장에서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엄청나게 거대한 심포도를 바라보며 저건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씨가 엄청 많을 것이고 당도도 떨어질 것이며 또 잘 재배하지 않으면 제대로 자라지 못해 결국 수확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등과 같은 친구도 아닌 그렇다고 연인 사이도 아닌 것 같은 이상한 칭찬욕을 정성스럽게 쏟아내고는 있지만 일단 일본이 이렇게 우리 전투기에 대해 많은 관심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우리 KF-21의 데뷔가 끝내주게 성공적이었다는 빼박 사실에 강력한 방증이 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이 개발하고 있다는 그 신형 전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정말 아무도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오직 중국인 눈에만 보이지 않는다는 그 신비한 스텔스기인 중국산 전투기에 대해서도 세계 각국에서 꽤나 많은 기사들과 영상들이 올라오는 마당에 일본 전투기에 대한 기사는 정말 돋보기로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마치 J-팝에 대한 기사를 찾는 것만큼이나 너무도 어렵습니다. 그런 반면 우리 KF-21에 대한 기사들은 요즘에는 오히려 우리 한국에서 나오는 기사들보다 해외 군사 전문가들이나 또는 유튜버들이 굉장히 정성을 들여 제작해 알리고 있는데 또 그 내용들도 누가 보면 이거 한국이 굉장히 예쁜 여자친구라도 소개시켜줬다고 오해라도 받을 정도로 더 이상의 극찬이 없을 정도로 다들 놀라워하고 또 축하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 전 일본에서 올려준 이 기사 장충동 꽈배기 장인도 긴장할 정도로 정말 어렵게 꼬느라 너무 고생 많이 했을 것 같은 그 기사는 흑연처럼 검은 그 원래 의도와는 달리 우리 KF-21에게는 그 성공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주는 최고의 칭찬으로 들어도 될 듯 싶어 그야말로 바늘구멍에 확률을 뚫고 성공시켜버린 우리 KF-21은 앞으로도 전 세계 최고의 6세대 전투기로 진화할 때까지 지금까지 해온 딱 그대로만 계속 나아가면 될 듯 싶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중국은 인도와 사이가 아주 나쁩니다. 물론 중국은 지금 가장 친하게 지내는 듯한 러시아도 사실 중국을 절대 못 믿는 것을 넘어 매우 싫어하는 것으로 유명하고 또 미국이나 방파제는 뭐 말할 것도 없는 데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에게 정말 이렇게 일관된 대접을 받기도 쉽지 않은데 모든 나라들과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인도와의 사이가 나쁘다는 건 사실 딱히 특별한 뉴스는 아닙니다. 하지만 중국은 세금을 내는 일꾼들이 14억 명이 넘기 때문에 나라의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중국을 좋아하지 않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들을 싫어하는 그 인간 본능은 잠시 옆으로 밀어두고 자본주의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매우 활발하게 그들과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만약 중국과의 교류를 끊어버리면 우리나라 경제 당장 내일 반토막 나버립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는 매우 조심스럽고 정교하게 다루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최근 클럽의 회원수가 중국보다 더 많아져 전 세계 인구수 1위로 등극한 인도의 경우 그런 자본주의적 마인드 따위는 없습니다. 단지 중국을 싫어하는 것이 아닌 그들은 지금도 국경에서 중국과 매일 전투를 치르고 있을 정도로 사실상 적국 관계에 가깝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문제의 국경인데 이것이 진짜 골 때리는 게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과 우리나라 사이의 완충지역 즉
DMZ라고 부르는 충돌 방지 벨트가 약 휴전선으로부터 남과 북으로 각각 2km씩 뒤로 물러서 폭이 총 4km나 되는 넓은 완충 지역을 동서로 가로질러 약 250km의 길이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인도와 중국 사이의 이 국경 지역은 단지 선만 그어져 있을 뿐 단 1m도 완충 지역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 흔한 철조망이나 벽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군과 인도군은 서로 말하면 얼굴에 침이 튀길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매일 서로를 노려보며 경계를 서고 있는데, 다행히 양국은 여기서 만약 총기를 사용하게 되면 자칫 큰 전쟁으로 번질 수가 있다는 위협에 합의하며 일단 총기 사용은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그러자 양국 군사들은 서로 알아듣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대편에게 욕을 하거나 아니면 돌멩이를 서로에게 던지는 등 사실 약간 덩치만 큰 초등학생들 싸움처럼 계속 긴장을 키워오다가 2020년 6월 드디어 서로 엉켜붙으며 무려 히말라야 산맥 위에 마련된 특설 링에서 벌어지는 UFC 집단 격투기 싸움과도 같은 유혈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 싸움에서는 중국식 쿵푸는 물론 돌멩이와 강목 그리고 파이프 몽둥이를 비롯해 우리 인류의 전쟁사에서 지난 1000년 동안 등장한 적 없는 전설의 무기인 언월도까지 등장하며 약 600명의 군사들이 서로 엉켜서 격투를 벌였습니다. 모두가 다 잘 아시겠지만 싸움에서 이 언월도가 등장했다는 것은 이게 보통 심각한 싸움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이 싸움에서 양쪽은 합계 약 60명이나 사망했습니다. 그 이후 이 지역의 긴장은 사실 언제 전쟁이 나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수준으로 계속해서 높아졌는데, 심지어 양국은 과거에 했던 무기 사용 금지 약속도 폐기하고 실제 군사 무기들까지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서로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는 양국의 모든 국민 도합 28억 명이 넘는 인구의 자존심을 건 무서운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 인도와 중국은 자국의 최고 무기들을 선수로 올려보냈습니다. 바로 자주포입니다. 전함이나 잠수함이야 바다가 아니니까 그렇다고 쳐도 왜 전투기를 보내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 국경이 거의 3,500km나 늘어져 있는 데다 해발 5,000m가 넘는 엄청난 높이에 위치하고 있어 비행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국경선 중 분쟁이 있는 곳을 따라 멀리 쏠 수 있는 자주포를 쭈루룩 시즈탱크 시켜놓고 서로 쏘는 것입니다. 인도에는 옛날식 자주포인 견인포가 약 11,000문 이상 존재하기는 하지만 인도 군인들이 전부 다 산타는 전문 세파들도 아니고 그 5,000m가 넘는 높이를, 그것도 차도 다니기 힘든 비포장 길을 견인포를 끌고서 올라간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바신의 비호를 받는 성스러운 나라 인도에게는 그 11,000문의 견인포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마치 일당 100이라는 표현이 이들을 위해 생겨난 말인 것처럼 뛰어난 최종 무기가 100대 있었는데, 그게 바로 2017년 인도가 구매해간 우리 K9 자주포입니다. 그리고 인도가 이걸 국경에다 올려 배치를 하자 깜짝 놀란 중국은 자기들이 만든 자주포인 PLZ-05로 멍군을 놓았습니다. 수적으로는 인도가 크게 열세였습니다. 인도군의 K9 자주포는 100문, 중국의 PLZ-05 자주포는 총 350문.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듯 중요한 것은 포의 사이즈나 길이가 아닌 그것이 얼마나 민첩하고 정확하게 또 고장 없이 오래오래 작동할 수 있느냐인 것처럼, 그래서 두 국가는 국경에 서로 자국의 자주포를 올려놓고는 서로 성능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중국은 이 성능 뽐내기 시합에 앞서 이 중국 자주포의 성능이 얼마나 뛰어나며 또 한국산 K9 자주포의 성능이 중국 자주포에 미치지 못하는지를 오직 자국 국민들을 상대로 엄청나게 홍보를 하며 기선을 제압하려고 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인도군과 멀리 한국에서 이 자주포를 만든 K9의 아버지들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힘은 조용하기 때문이고, 진짜 무서운 개일수록 짖는 대신 가만히 노려보다 확 코를 물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최근 세계 최고의 전기차를 개발했다며 자국 국민들에게 엄청나게 홍보를 하던 그 모습에 대해 테슬라의 아버지 일론 머스크가 짧은 트윗조차 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습게만 보았던 그 중국 자주포에게 정말 무시무시한 기능이 숨어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춤추는 기능입니다. 네, 이 중국 자주포는 포를 쏠 때마다 기분 좋은 강아지의 엉덩이처럼 앞뒤로 요동치며 춤을 춥니다. 게다가 지치지도 않고 쏠 때마다 춥니다.
진지한 전쟁터에서 춤을 춘다는 것은 쉽게 목격되기 어려운 매우 생소한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무섭긴 한데, 문제는 이렇게 쏠 때마다 포가 춤을 추기 때문에 이 자주포에서 쏜 포탄은 그 목표물을 몇 미터가 아닌 수 킬로미터나 벗어난다는 점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양궁 선수라도 춤을 추면서 활을 쏜다고 하면 관역을 크게 벗어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로 이건 그냥 눈을 감고 총을 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자칫 아군에게 맞을 수도 있는 정말로 또 다른 의미로 위험한 무기입니다. 그에 반해 우리 K9 자주포는 국경으로 올라가는 동안 각종 고장으로 고생했다고 전해지는 중국 자주포에 비해 5,000m가 넘는 그 높고 가파른 비포장 도로를 마치 경부 고속도로를 타듯 거뜬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어 인도는 물론 중국군까지 깜짝 놀라게 한 것은 물론이고, 그 희박한 공기에 먼지는 먼지대로 엄청난 곳, 또 밤이 되면 시베리아 부럽지 않은 냉추위를 보여주는 그 험난한 땅에서 고장 한 번 없이 무려 50km 밖에 있는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춤추는 중국 자주포에 비해 월등하게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서로 자주포의 숫자가 100대 350으로 3배 이상 차이가 나더라도 실제로 포격이 시작되고 나면 대략 1시간도 안 되어 그 350대의 중국 자주포들은 포격을 맞아 모두 고철 덩어리가 되어 있는 반면, 우리 K9 자주포는 정말 어찌어찌 우연히 한두 대 맞는 것을 제외하곤 전력의 손실이 거의 없이 완승을 거둘 것이 분명해지면서 중국군의 마음은 우울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국의 마음을 눈치챈 것인지 얼마 전 인도 수상은 인도의 국경을 지키는 이 늠름한 K9 자주포를 기존 100대에 더해 추가로 200대를 더 구매하겠다고 발표하며 중국과의 이 지긋지긋한 국경 전투를 아예 끝내버리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중국은 인도가 한국 K9 자주포를 무려 200대나 더 구입하겠다는 발표를 두고 강력하게 비판하며 어떻게 해서든 막아보려고 하고는 있지만, 참고로 전세계 국방비 지출 무려 3위에 해당하는 무기부자 인도는 올해에만 약 35조 원어치의 신무기를 구매하겠다고 발표를 한 상태에서, 그중 우리나라로부터 이 K9 자주포 외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하는 무기인 복합 비오 등 한국산 무기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걸 막으려는 중국의 바람은 이뤄지기 어려울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중국에게도 이 모든 전력의 불균형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한 가지 있기는 합니다. 바로 중국도 우리 K9을 수입하는 것입니다. 전화만 한 통 주면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우리 한화의 세일즈맨이 당장 달려가 대출 서류부터 리스 계약까지, 그리고 무료 썬팅과 유리막 코팅까지 일사천리로 준비해 줄 것입니다. 물론 춤을 포기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긴 합니다만 중국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우리 자랑스러운 KF-21의 잘생긴 얼굴 그 옆면을 보면 태극기와 함께 인도네시아의 국기가 항상 같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건 KF-21 개발에 인도네시아가 함께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참여라고 하면 인도네시아에게 무슨 전투기 만드는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개발비를 함께 부담했다는 뜻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KF-21은 그 개발에만 무려 8조 8천억 원이 들어가는 대형 프로젝트로 한국 정부가 60%, 카이가 20%,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나머지 20%를 부담하기로 하고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우리에게 주어야 할 돈 1조 7천억 원 가운데 최초 지급한 2,70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돈이 없다며 차일피일 미뤄오고 있는 상황에서 놀랍게도 남은 빚을 좀 줄여달라는 요청까지 했고, 그런데 또 이해심 넓은 한국은 쿨하게 1,000억 원이나 깎아서 1조 6천억 원으로 낮춰주었는데, 여기에 인도네시아는 다시 혹시 남은 빚을 돈 대신 식용유 같은 현물로 대신 주면 안 되겠냐고 물어와서 좀 어이가 없긴 했지만 그것까지 수용해 약 5천억 원에 해당하는 돈을 현물로 대신 받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배려를 해주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인도네시아는 남은 잔금 약 8천억 원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던 도중 올해 초 한국에 들어와 KF-21 관련 작업에 참여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카이 본사에서 중요 기밀 정보가 들어있는 USB를 반출하다가 적발되는 엄청나게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이 KF 개발에 참여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개발 노하우 전부를 공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도네시아는 나중에 전투기를 조금 더 싸게 그리고 먼저 받을 수 있고 약간의 기술만 공유받는 그런 계약이었는데 그 유출된 USB의 데이터가 얼마나 민감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 중이라 자세하게 공개된 것은 없지만 총 8개 USB에 담긴 약 20기가가 넘는 양의 데이터로 아마도 도면은 물론 각종 시험 데이터 등 핵심 기술이 거의 다 담겨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인도네시아에 대해 정부는 물론 국민들, 특히 국내 방산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간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신 분들 사이에서는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인도네시아는 누가 식용유 많이 나오는 나라 아니랄까봐 여기에다 기름을 부어버립니다. 바로 미국으로부터 우리 KF-21의 경쟁 모델이기도 한 F-15기를 무려 16조 6천억 원어치를 구매한 것입니다. 16조 6천억 원이면 우리에게 진 빚을 20번이나 갚고도 남는 돈입니다. 게다가 그걸 KF-21의 경쟁 모델을 구입하는 데 쓴 것을 보면 어쩌면 조만간 원래 계약을 파기하고 차후 KF-21을 아예 가져갈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물론 그럼 애초에 왜 이런 나라랑 그 중요한 전투기 개발을 함께 하기로 결정했냐고 비판할 수도 있는데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 KF-21 전투기 사업 처음 시작할 때 그 성공 확률은 거의 바늘 구멍만큼이나 희박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전문가들은 물론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기에 그냥 미국산 전투기나 더 많이 구입하자는 것과 같은 비관적인 의견도 너무 많았고 또 어찌어찌 개발 과정을 다 완수했다고 하더라도 그 최종 결과물의 성능이나 품질이 정말 좋을 것이라는 건 기대하기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걸 빨리 판매해서 우리 쪽 개발비를 보전하는 것도 큰 숙제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마침 자기들도 새로운 전투기들이 필요했었던 인도네시아가 꽤나 좋은 조건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며 들어왔던 것으로 대부분의 결혼 생활이 그렇듯 그 시작은 전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시작도 한쪽에서 무책임으로 임하게 되면 신뢰가 점점 깨지면서 관계는 급속도로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은 단지 인도네시아와 줄곧 신의를 지켜온 것은 뭐 너무도 당연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들 불가능하다고 비웃었던 대한민국의 첫 전투기 개발을 말도 안 되는 완성도로 성공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함께 가장 기뻐했어야 할 프로젝트 파트너인 인도네시아가 단지 약속했던 돈을 주지 않는 것을 넘어 우리 뒤로 프랑스 라팔기를 사려고 했다가 망신당하고 또 그 이후에는 우리에게 줄 돈이 남아있던 상황에서 무려 16조 원 이상을 들여 미국산 전투기를 구입해 버린 데다 최근에는 또 카이 본사로부터 기밀을 빼내려다 적발되는 초유의 사건까지 벌어지면서 이제 파트너로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신뢰도는 거의 회복 불가능한 수준까지 이른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인도네시아는 얼마 전까지도 아직 이렇다 할 책임 있는 액션 없이 간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도네시아가 지금 깜짝 놀라며 그동안 정말 잘못했다며 싹싹 빌며 한국에게 매달리게 된 상황이 최근 생겨버렸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급박하게 바뀌어버린 가장 큰 이유는 첫째는 우리 KF-21의 개발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너무도 성공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또는 개발 성공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수많은 나라들에서 KF-21 구매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물론이고 아예 앞으로 남은 KF-21의 블록 2, 블록 3, 블록 4 사업에 자신들도 참여하고 싶다며 적극적으로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현재 스페인에서도 이제 곧 퇴역하는 F-18 호넷들을 대체하기 위해 원래는 F-35를 도입하려고 했었는데 두 가지 이슈 때문에 그 사업이 멈춰버린 상황입니다. 첫째는 이게 자기들이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좀 해보니까 약 2천억 원이 넘는 대당 기체 가격은 좀 어떻게 넘어간다고 해도 배보다 훨씬 더 큰 그 엄청난 운용 비용이 부담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거기다가 또 다른 큰 문제는 그 큰 돈을 지불하고 구입을 한다고 해도 이게 도대체 언제 받을 수 있을지 기약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페인의 군사 전문 매체들에서는 이제 F-35 도입 불발은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그럼 이제 그걸 대체할 기체를 찾아야 하는데 마침 최근 한국에서 개발에 성공한 KF-21이 완벽한 대체 기종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당 가격도 1,000억 원으로 F-35의 절반밖에 안 되는 데다 F-35는 단발 엔진이지만 KF-21은 쌍발 엔진이라 안정도도 더 높고, 또한 지금은 4.5세대 전투기이기 때문에 스텔스 기능이 약하긴 하지만 KF-21은 사실 6세대까지의 진화를 염두에 두고 시작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부터는 F-35에 버금가는 스텔스 기능까지 갖추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그 유지 비용과 안정성에 있어 미국산과는 비교조차 어려운 수준의 이점이 있다는 것이 스페인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심지어 얼마 전 K808 장갑차 구입 소식을 전해드렸으며, 희한하게도 우리와 똑같은 K2 소총을 제식 소총으로 사용하고 있고, 바로 그 페루에서도 자국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로 우리 KF-21을 구입하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KF-21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게 되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인도네시아는 일단 이런 뉴스들만 해도 굉장히 당황할 만한 상황인데, 더 심각한 뉴스는 중동에서 날아왔습니다. 바로 가진 건 모래와 석유, 그리고 돈밖에 없는 중동의 세계 최고 부자 나라들인 UAE와 사우디에서 KF-21을 구매하고 싶다고 공식적으로 의사를 표명한 것을 넘어, 그중 특히 사우디의 경우 만약 인도네시아가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프로젝트에서 빠질 경우 자기들이 그 자리에 대신 들어가 앞으로 남은 모든 KF-21 개발 과정에 참여하고 싶다고 적극적으로 의사를 밝혀온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그동안 정말 열반에 들어도 대략 10번 정도는 들 정도로 인내심을 보여주며 참아왔던 한국 정부 방사청에서도 처음으로 앞으로 KF-21 관련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유지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할 계획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까지 해버린 상황입니다. 우리 한국은 늘 신의를 지키며 정말 친절하지만 보통 자존감이 강한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해주며 어떻게 해서든 관계를 지키려 인내심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만, 일단 상대가 어느 선을 넘어버리는 순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관계를 정리하는 그런 모습처럼 이 전투기 외에도 이미 잠수함 사업에서도 새 척을 주문을 해놓고는 가져가지 않고 오히려 뒤로 프랑스산 잠수함을 구입하려다가 들켜버리는 등 인도네시아는 이미 임계점을 한참 넘은 수준까지 선을 넘어버린 상황이라 지난 6년 동안 카이와 방사청 그리고 우리 개발자들의 애를 엄청나게 태웠던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관계는 아마 조만간 더 책임감 있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훌륭한 파트너로 대체되는 것으로 일단락되며, 그래서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던 우리 KF-21의 앞날도 이제부터 뻥 뚫리며 글로벌 전투기 시장에서 훨훨 날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그리고 기대를 해봅니다.